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1세 남성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 115명 가운데 50여 명이 현재 보건당국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지정된 담당자에게 매일 건강 상태를 전화로 알려야 하는 능동형 감시 대상자들입니다. 당국은 경찰과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연락처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발열과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을 나타냈던 6명 가운데 1명인 영국인 여성은 1차와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나머지 5명도 1차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2차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서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고 이미 조율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매우 따뜻하고 긍정적인 편지였다며 북미 간의 대화와 관계 진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백악관은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재판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나흘간의 검토 끝에 기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문건은 전부 파기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리아 반군 최후 거점에서 러시아 그리고 시리아군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피난민이 3만 명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이 대규모 군사작전이 21세기 최악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1세 남성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50여 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확진자를 담당한 승무원 4명은 일반 호텔에 묵었다가 뒤늦게 인천공항 격리시설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잘 관리해서 메르스 감염자가 더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초기 대응의 허점이 또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직은 추가 감염자는 없습니다. 의심 증상을 보이는 6명 가운데 1명은 퇴원을 했고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에 나온 5명의 2차 검사 결과가 오늘 차례로 나올 예정입니다. 메르스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외국인은 총 115명입니다. 이 중 50여 명은 아직 보건당국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아 격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담당자에게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알려야 하는 능동형 감시 대상입니다. 당국은 출입국 사무소 등을 통해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 의료원서에 본인의 기록이나 본인의 거주지나 그다음에 연락처 같은 걸 적도록 돼 있거든요. 하지만 주소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추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승무원들의 관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비즈니스석에서 확진자를 담당했던 승무원 4명은 입국 이후 이틀 동안 한 호텔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확진 판정이 나온 지난 토요일 오후 4시 이후에도 30시간 가까이 호텔에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국내에 거주지가 없어 호텔에 격리했고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접촉자 관리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일요일 밤 승무원들을 뒤늦게 인천공항 내 시설로 격리했습니다. 한편 메르스 의심 환자 6명 중 1명인 영국인 20대 여성은 1,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어제 퇴원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최종 확인을 위해 2차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A씨와 쿠웨이트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접촉했던 업체 직원 19명의 검진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스스로 검진을 희망한 사람들입니다. 쿠웨이트 보건당국은 A씨와 접촉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 A씨와 접촉한 쿠웨이트 현직 업체 직원 19명이
현지 의료기관 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쿠웨이트 보건당국이 업체 직원 중 검진을 희망한 19명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앞서 메르스 유사 증상이 나타난 다른 12명은 유관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특히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던 한 명은 현지 병원에 입원해 시료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쿠웨이트는 의료진 2명과 1명의 조사 인력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해 확진자의 행적을 조사 중입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앞으로 확진자와 접촉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진할 예정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영기 특파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사실 언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까? 네, 약 2시간 전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전용기 에어포스 1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가 오고 있다. 아마 긍정적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었죠. 샌더스 대변인은 그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읽어봤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primary purpose of the letter was to request and look to schedule another meeting with the president, which we are open to and are already in the process of coordinating that.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이 단순히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공개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힌 사실입니다. 미국이 사실상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했음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취소됐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조만간 이뤄지고 지지부진했던 북미 간 협상이 급진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쯤 열릴 것으로 미국 현지에서는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로선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때 만나는 것은 시간이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정상회담을 위해선 아무리 직감에 의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의제 조율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9월 유엔 총회와 11월 6일 중간 선거 사이인 10월의 어느 시점이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친서를 통해 두 지도자 간의 접점이 찾아졌다면 유엔 총회 때 만나 일단 종전 선언을 함께 하는 데 초점을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구체적 방안이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샌더스 대변인이 이날 친서에는 정상회담 개최와 일정을 잡으려는 목적이 담겨 있었다고 밝힌 만큼 김 위원장이 직접 친서에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미 양측이 조율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김영기 특파원. 지난주까지만 해도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고 요구하는 북한, 그리고 핵 리스트를 먼저 제출하라고 압박하는 미국의 주장이 계속해서 맞서지 않았습니까? 좀처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처럼 상황이 급반전한 배경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5일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의 첫 임기 내, 그러니까 앞으로 2년 4개월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며 처음으로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한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당시 트위터를 통해 매우 만족한 반응을 보였었죠. 트럼프로서는 이 약속을 북한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간주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샌더스 대변인의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nd again, the letter from Kim Jong-un to the president certainly showed a commitment to continuing conversations and also a continued commitment to focus on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예, 둘째는 그제 북한이 건국 70주년 이른바 구구절 군사 퍼레이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물론 어떤 탄도미사일도 등장시키지 않고 재래식 무기만 선보인 점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유화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미국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 몰리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을 폭로한 책을 낸 데 이어 뉴욕타임스가 트럼프의 비도덕성을 지적한 익명의 기고를 치르면서 현재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으로 돌파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일방적인 비핵화는 없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 상원 의장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찾았던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 의장은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신호를 세계에 보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상원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일방적인 비핵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구구절 행사에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 의장은 지난 8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회담은 성공적이었다며 이제 상호적인 조치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상응하는 반응 없이 어떠한 일방적 조치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지도자는 상호 존중하는 대화와 행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미국 측에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북한이 취한 일련의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대응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북한이 미국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이루려는 굳은 의지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그리고 법원, 이 압수수색 문제를 두고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당시 수석재판연구원의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하지만 법원이 나흘을 검토하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 사이 유 전 연구관은 문제 문건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대법원 재판기밀 자료를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해서만 벌써 세 번째 영장 기각입니다. 나흘간의 검토가 이뤄졌지만 통진당 소송 개입 관련 문건 1개를 제외하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겁니다. 이 사이에 유 전 연구관은 출력물 등을 파쇄하고 컴퓨터 저장 장치는 분해해버렸습니다. 이에 사법부가 증거인멸을 사실상 방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증거인멸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가 관여했는지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자료를 보완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노조 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있으면서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노조 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 의장은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이른바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공작에 관한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검찰은 이 시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인력을 파견하는 등 노조 와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초 삼성전자 본사 경영지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의장의 집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이달 초 이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공작에 가담한 임원들의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지난 4월 본격 착수한 삼성 노조와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시리아 반군 마지막 거점 지역에 대한 러시아와 시리아군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3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이 대규모 군사작전이 21세기 최악의 참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주와 하마주 지역에 헬기가 통폭탄을 투하하자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원통형 용기에 원유와 폭발물, 쇠조각 등을 넣어 만든 것으로 무차별 살상 무기로 통합니다. 러시아, 이란, 터키가 시리아 휴전 합의에 실패한 이후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은 반군의 마지막 거점 지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박격포와 로켓포 공격도 강해지면서 이들립주에서만 3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유엔 기구가 밝혔습니다. There needs to be ways of dealing with this problem that don't turn the next few months in Idlib into the worst humanitarian catastrophe with the biggest loss of life of the 21st century.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시리아 담당 특별고문은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거점에 화학무기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달리 러시아군은 미 공군 전투기들이 IS 소탕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 동부 소도시 하진을 공습하면서 인으로 만든 발화형 폭탄,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화성이 높아 살을 태우는 최악의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 민간인 거주지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대북 특사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서기와 전화통화를 하고 방북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어젯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도 다시 통화를 하고 대북 정책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와 동성혼 등 성소수자 인권 문제와 관련해 당장은 어렵지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의 입장은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배치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19일 퇴임하는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김기영 후보자와 바른미래당의 추천을 받은 이영진 후보자에 이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의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는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을 찾을 수행단에 경제인도 함께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청와대가 냈고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실무회담에서 논의가 된 뒤 명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현대차, SK를 포함해서 주요 그룹의 총수급이 포함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1년 4개월 연속으로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이 OECD 지수는 6개월 뒤쯤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인데요. 100 아래인 99.2, 앞으로 한국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회원국 전체 평균 역시 100 아래여서 성장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OECD는 분석했습니다.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5월 본사와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7월에는 김 대표를 소환 조사해 자금 흐름을 추적해온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최근 발생한 급식 케이크 집단 식중독 사고의 원인균이 살모넬라균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식중독 의심 환자 수는 2,20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케이크를 오염시킨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보관 상태와 제조 공정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미투 폭로가 이어져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지목된 교사들 가운데 1명을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교육청의 진상조사가 끝난 뒤 재단 이사회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0시 30분쯤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 해저터널에서 25톤 트레일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차량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난동을 부려 차량 통행이 5시간가량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박 자금 수억 원 등을 갚지 않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걸그룹 SES 출신 슈 유수영 씨가 지난주 금요일에 비공개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돈을 빌린 건 맞지만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의 예은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목사인 아버지와 함께 교회 신도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버지 박 씨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신도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내일 저녁에 예술의 전당에서 듀오 콘서트를 열어서 또 팬들의 기대가 큰데요. 지난 2012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성진을 발탁해 함께 무대에 오른 뒤 6년 만입니다. 정경화 씨는 조성진 씨에 대해 음악적 성숙함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일정입니다. 어제 우리나라를 찾은 미 국무부의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공식 회담을 합니다. 이후 조명근 통일부 장관도 예방합니다. 북한 비핵화 관련 한미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국회 오늘 청문회는 이은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상입니다. 이은혜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영진 후보자는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을 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타리카와의 데뷔점에서 벤투 우리 축구대표팀 감독 승리를 했었죠. 오늘 저녁에는 남미의 강호 칠레와 평가전을 또 치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요즘 아침, 저녁과 한낮에 서로 다른 계절에 들어와 있는 듯합니다. 매번 옷차림이 고민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17도까지 떨어졌고 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가량 벌어집니다. 내일과 모레 또 당분간 계속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상당하겠습니다. 오늘 영남 동해안과 남해안, 또 제주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에서는 높은 파도가 치겠고요.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침수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맑고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밤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주와 광주가 26도 예상되고요. 대구는 24도, 부산과 창원은 25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일부 동해안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중고 수입차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챙긴 20대 부부가 붙잡혔습니다. 보험 사기로 보이지 않기 위해 1살짜리 아들을 조수석에 태우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합니다.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끼어든 다른 차량과 부딪힙니다. 부딪힌 차량의 조수석에서 아이를 안은 여성이 내리고 운전석에선 남편인 듯한 남성이 나옵니다. 추돌 사고 피해자로 보이지만 이들은 부부 사기범이었습니다. 차선을 바꾸거나 신호 위반하는 차를 골라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겁니다. 23살 이모 씨와 이 씨 아내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27차례나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챙긴 보험금만 2억 원이 넘습니다. 부부는 1살짜리 아이도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내리면 이래가지고 이건 보험 사기가 아니다. 순수한 교통사고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수법을 씁니다. 이 씨 부부는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 세대를 번갈아 이용했는데 모두 10년 넘은 중고차였습니다. 낡은 차량은 부품 조달이 어려워 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자신의 차량과 부딪힌 택시가 내리막길에서 굴렀는데도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뒤늦게 자수했습니다. 접촉 사고는 있었지만 그 후의 상황은 모르는 일이라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는 택시와 부딪힙니다. 밀려나간 택시는 80m를 더 내려가 주택가 벽면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결국 중심을 잃고 휘청이다 옆으로 넘어집니다. 사고 장면은 승용차 블랙박스에 모두 선명히 찍혔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바로 그 자리를 떴습니다. 택시기사 63살 박모 씨와 승객 16살 김모 군은 천만다행으로 큰 부상 없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브레이크 잡으면 브레이크 안 듣는구나. 내가 오늘 막 끝이다 싶어서 막 앞에 있던 사람 내가 안전벨트를 맸어요. 그래서 살았지. 사고 현장입니다. 택시에 부딪힌 이 집의 벽면은 이렇게 큰 구멍이 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한 충격에 도로변 연석은 멀리 떨어져 나갔고 차량 파편도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한 50명 정도 나왔지. 뺑소니 운전자 63살 조모 씨는 사고 12시간 만인 어제 오전 11시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택시와 접촉 사고는 있었지만 2차 사고는 보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추가로 확보해 음주 여부 등 도주 경위를 밝혀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충남 당진의 한 농협에 강도가 들어와 현금 2,7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범인은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였는데요. 공사장에서 쓰는 전동 모총을 쏘며 위협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큰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이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가방에서 전동 모총을 꺼내 손님들을 위협합니다. 빈 가방을 은행원에게 던지고 놀란 시민들은 몸을 숙입니다. 어제 아침 9시쯤 충남 당진의 한 농협에 강도가 침입해 현금 2,7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1,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보니까 빨리 5만 원짜리 내라고. 범인은 못 6발을 쏘고 2분 30초 만에 돈을 훔쳐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도망간 범인은 범행 3시간여 만에 은행에서 6k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붙잡혔습니다. 은행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1살 여성 박모 씨였습니다. 모자가 크고 그물이 달려 처음엔 여성인지조차 알지 못했지만 경찰은 차량 번호를 조회해 박 씨의 집 CCTV에서 같은 모자를 쓰고 나가는 박 씨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박 씨는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져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과정에서 사라진 500만 원을 찾고 있는 한편 박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청와대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등 국회 대표자 9명에게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함께 가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거부했고 국회의장단도 동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협치 방북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 강석호 외통위 위원장 등 9명에게 정상회담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북 간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이 순간에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에 있는 이 순간에 국회의장단 그리고 5당 대표님께서 대승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의사를 밝힌 뒤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국회 정당 특별 대표단으로 구성하고 남북 국회회담 논의 같은 일정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북 교류나 경협을 본격 추진하려면 국회의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이란 판단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여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연 그게 정당 대표들이 그렇게 갈 이유가 있는가?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 됩니다. 국회의장단도 정기 국회 등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평양에서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보 이슈로 다시 논란이 뜨겁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청와대가 국회에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
협치 방북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미뤄졌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협치 방북이 사실상 무산됐다. 네.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산됐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아주 빠르게 무산이 된 네. 셈이 돼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이 좀 지나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요. 사실은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의 자격으로 국회 정당 특별대표단이라는 이름까지 제안을 네. 하면서 이 9명에게 공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분들의 말씀까지도 조목조목 인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 두 야당은 불과 이제 몇 시간 만에 이 거부 의사를 내놨고요. 국회의장단은 회의까지 거쳤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정기국회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에 협치 방북은 무산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부의장, 바른미래당 네. 소속인 주승용 주승용 부의장은 뭐 반대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예측을 네.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네. 뭐 가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은 의외 아닙니까? 의외이긴 합니다. 네. 이 소속은 민주당이지만 물론 이제 국회의장은 소속을 이제 못 갖게 돼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무소속입니다만 충분히 이제 여당의 이런 입장을 지지할 만도 한데 이렇게 된 데는 이제 역학적인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네. 의장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두 야당 부의장과 합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국회 내에 지금 5당 체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야당들에 대한 설득 이것이 중요한데 협치를 주도하는 입법부의 수장의 입장에서 야당들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의장단만 간다. 이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정기국회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문희상 의장은 개인적인 입장을 좀 떠나서 네. 국회 전반적인 이 상황을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거부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대목, 또 야당들이 좀 음모론도 제기하는 대목이긴 한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즉각적인 공개 제안을 하기 전에 네. 정당들을 좀 개별적으로 컨택을 하면서 이런 이 의견이 있는데 입장은 어떠신가라고 좀 개별적인 이 물밑 소통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또 공개적인 발표를 했다면 어땠을까? 사실 국회의장이나 야당 모두 어제 공개 제안을 이제 듣고 그때 부랴부랴 이것을 이제 논의해야 되는 과정이 아니었나 조금 아쉬움은 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정상회담이고요. 일정도 뭐 아주 바투게 정해졌기 때문에 청와대도 바빴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은 쉽지 않았을 점은 이해가 됩니다.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갈 사람들은 가고 못 가겠다는 사람들은 설득은 해보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범보수 야당들은 가지 않고 네. 더불어민주당과 범진보 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함께 가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갈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봅니다. 이제 개별 행보가 되는 거겠죠. 사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이 통일부 장관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설계자로 이제 본인 스스로도 자타가 평하는 분이기 때문에 방북 기회가 있다면 뭐 이런저런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가서 북측 인사들을 만나서 이 평화 과정에 대한 설득 또 비핵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당의 입장에서도 국민 여론의 입지가 좀 두터워질 수 있는 대목이 있고요. 또 실제로 남북 평화와 뭐 통일의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지금 현재 5당의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 둘러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회만 있다면 북측을 접촉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야당 입장에서는 좀 장기적인 정치 행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국 문제 때문에 이제 뭐 거부와 찬성을 지금 이제 서로 갈림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선택으로 남겨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어차피 협치 방북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략적으로 동행을 추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계산적으로는 이 해석 가능한 대목인데요. 아까 음모론이라고 잠깐 말씀드린 야당이 좀 과도하게 어제 진정성을 가지고 청와대가 제안을 한 것을 조금 더 비틀어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국민 여론에서 야당의 입장을 호도하기 위함이 아니냐. 결국은 거절할 걸 뻔히 알면서 공개 제안을 했고 결국은 야당은 거절을 했고 이럴 때 국민들이 오히려 야당을 옹졸하다. 왜 이런 한반도 평화 문제에
협치하지 않느냐라고 비판받을 가능성을 청와대가 계산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음모론인 거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와대 입장에서 분명히 받으면 좋고 또 야당이 가지 않는다면 이 판문점 선언의 비준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이 한반도 평화라는 거시적이고 중차대한 국가 과제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판문점 선언의 비준 정도는 그래도 임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여론의 이제 이 유리함을 유불리를 해석했을 가능성은 염두에 둘 수 있죠. 그래서 야당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해석 가능한 대목인데 다만 음모론적으로 거절할 것을 뻔히 예상하고 제안했다라는 말은 그건 또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이 갖는 중요성에 비하면 청와대의 진정성을 폄훼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청와대는 당초 평양 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사실 물 건너간 것 같고요.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원래대로라면 정부가 오늘 이제 이 요청을 보내도록 돼 있고요. 그렇죠. 11일 그리고 이제 이걸 처리해서 다음 주 이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행 전에 비준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벌써 4월 27일에 나온 선언 아니겠습니까? 비준에 대한 요구는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야당은 지금 북한의 더 진전된 비핵화 실행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네. 우리 입법부가 이것을 덜컥 승인을 했는데 비준 통과를 했는데 북한이 또 다시 핵의 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보수 야당들이 이런 입장입니다만 그래서 비준은 어쨌든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표결을 하면 통과될 것도 같은데 표결을 하지 않고 여야 협치로 가자 해서 이 정상회담 이후로 미뤘단 말이죠. 이 미룬 것에 대해서도 언론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정상회담 전 비준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쪽이 있고요. 협치의 여지를 마련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의 시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뤄진 것은 사실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외통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판문점 선언이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두 가지 해석이 또 공존합니다. 최근에 법제처는 비준 대상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언급이 돼 있죠. 이 철도라든가 도로 문제가 있고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경협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비준 대상이라고 봤는데 또 야당 의원들과 일부 외통위 의원들은 2007년 14남북 공동성명의 경우에는 당시 법제처는 이것은 이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다. 그래서 그걸 또 근거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법리적인 해석에 충돌이 있는데 역시 법리적인 해석에 충돌이 있다는 것은 정치적인 해석으로 합의해야 된다라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야가 어떻게 이 비준 문제를 합의할 것이냐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야당에서는 국회 비준 자체가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백지 수표로 위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권 상정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직권 상정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여야 쟁점으로 흐르게 되면요, 그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 평화 이 체제 구축에도 맞지 않고요. 결국은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에 협치 방북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물론 무산은 되는 분위기입니다만 앞으로 아마 정부는 야당에 대한 설득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리하게 직권상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지난 9일 10만 명이 참여하는 집단 체조 공연을 5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과거 공연 때와 달리 반미 구호는 사라졌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정상회담에서 서로 껴안는 장면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드론과 대형 프로젝터를 활용한 최신 공연 기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장 상공에 늘어선 드론 대형이 양옆으로 퍼지며 빛나는 조국이란 공연 제목을 띄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27 정상회담 영상이 경기장 한 면 가득 상영됩니다. 두 정상의 포옹 장면 등을 대규모 프로젝터로 쏘아 올렸습니다. 4.27 선언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란 구호는 수천 명이 카드 섹션으로 만든 겁니다. 5년 전 아리랑 공연 땐 반미 슬로건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대외 관계 다각화 등의 메시지를 영어와 중국어로 표현한 것도 눈에 띕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외교 성과를 강조한 걸로 읽힙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무에 레이저 조명을 더한 미디어 아트도 등장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CNN 기자는 집단체조 공연자들을 휴먼 픽셀, 인간 화소라고 표현하며 믿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진행한 열병식 영상도 하루 지나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리잔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밀착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눕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주석단 뒤편을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고 오늘 이제 나흘째입니다. 엄격하게 격리 조치가 돼 있다는 밀접 접촉자 가운데 4명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호텔에 격리가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초기 대응에 대한 지적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 지자체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수정 기자입니다. 확진 환자와 접촉자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는 정부의 합리적 과잉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사실은 완벽하게 하려면 저는 이 409명 전체에 대한 자가격리가 맞다고는 보는데 대책 회의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중계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가 열리는 충주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63개국 소방관 6,600여 명이 모였는데 중동 지역에서도 98명이 참여했습니다. 중동 지역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실내지만 저희가 다가가서 한 번 더 아직 그 열화상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하고는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가 나오지 않은 대구에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가 한창입니다. 의료원 앞에는 선별진료소가 따로 마련됐고 결핵 환자가 쓰고 있던 음압병실은 비웠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밀접 접촉자는 21명, 일상 접촉자는 417명입니다. 정부는 밀접 접촉자뿐 아니라 일상 접촉자 417명에게도 지자체별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1대1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생소한 감염병에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정보도 알리지 않았던 3년 전 정부 대응에 비하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진자의 상태 또 의심 환자 발생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 최대한 소상히 상황을 알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한 설명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현장 대응은 총리의 주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60대 확진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폐렴 증상이 있다는 정보도 취재진이 의료진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해 어렵게 확인한 상황입니다. 환자가 입국 당시 걷기조차 어려웠던 만큼 메르스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증과 억측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의 핵심인 의심 환자 발생에 대한 공개도 늑장입니다. 어제 오후까지 의심 증상이 나타난 접촉자들은 모두 6명입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그제 증상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보건당국은 밀접 접촉자 가운데 1명 등 모두 2명이 의심 증상을 보인다고 밝힌 게 전부였습니다. 이미 확진자가 나온 만큼 의심 환자 발생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2015년 당시에도 초기 당국의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는 질타를 받은 뒤론 의심 환자 발생 상황을 모두 공개한 바 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메르스 잠복기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고비는 열흘입니다. 다음 주 말 정도까지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얘긴데요. 그럼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마무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61살 남성 A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8일. 메르스의 잠복기가 최대 2주인 것을 감안할 때 21일까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큰 고비는 넘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A씨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졌더라도
감염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밀접 접촉자 가운데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2015년처럼 대규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격리 조치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격리 조치를 받지 않는 일상 접촉자 400여 명입니다. 이미 5명에게서 의심 증상이 나타난 만큼 각 지자체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2차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아직 무시할 단계는 아닙니다. 공항 검역대를 통과한 A씨는 30분 가까이 머물렀는데 스쳐 지나간 사람들을 다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WHO가 정한 공식 메르스 종식 기준은 마지막 감염자가 완치된 다음 날부터 최장 잠복기에 2배가 지난 28일 후입니다. 이 때문에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공식 종료는 다음 달 초는 돼야 가능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다음 달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각장애 대표 선수들 가운데 일부가 현역 입영 대상자입니다. 또 일부는 운전면허를 따서 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선수에게 신체 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유도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4개를 땄습니다. 그런데 이 중 징병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은 입영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자 선수 2명은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남자 유도 대표 9명 중 4명도 입영 대상자입니다. 여자 대표 6명 가운데 4명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장애 등급을 받은 선수는 4명뿐입니다. 네, 실명 받을 적에는 제가 그렇게 눈이 안 좋은지 몰랐거든요. 공부는 안 되는데 장애인 대회에 참여하려면 복지부 공식 장애 등급을 받거나 국제 스포츠 장애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두 기준은 서로 호환될 수도 있는 만큼 스포츠 등급을 땄다면 입영이나 운전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스포츠 장려를 위해 스포츠 쪽 등급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안과 의사는 실제 등급을 받으러 온 선수 중 일부를 자격이 안 돼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대표로 선발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보일 텐데요. 대부분은 납득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요. 대부분은. 뭐 하여튼 픽업해서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막 와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얘 안 된다. 왜 된다고 그랬지? 막 그러고 가시고. 문체부는 일단 징병 대상 선수들에게 재신검을 지시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우리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성적이 최근 부쩍 좋아졌습니다. 비장애인 선수로 활동하다가 장애인 팀에 뒤늦게 합류한 선수들의 활약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메달을 따면 연금을 주는 대회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 같은 자격 시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들이 성과를 올리는 동안 정작 기회를 빼앗겨 좌절하는 장애인 선수들이 많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스케이트 대신 썰매와 휠체어를 타고 빙판을 누빕니다. 이들에게 스포츠는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유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입영 대상자와 운전면허를 가진 선수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 선수 15명 중 장애인 팀에 오기 전 유도를 해왔던 선수는 확인된 것만 13명입니다. 원래 선수를 활동을 하고 있던 선수들을 장애인 영역으로 영입시켜서 이 장애인들의 출전 기회가 줄어들고 엘리트 스포츠가 돼버린 종목에서 좌절한 기존 장애인 선수들은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절망감 정도가 아니에요. 걔들 나오면 그냥 무조건 기권 하는 게 맞아요. 장애인 스포츠계에선 이런 현상이 메달을 딴 선수에게 주는 연금 대상이 넓어진 것과 관련이 큰 걸로 봅니다. 기존엔 올림픽 메달만 연금 대상이었는데 정부는 2016년부터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도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시각장애인 유도 국가대표팀이 딴 메달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비장애인 선수로 활동하다 장애인 선수로 전향한 경우도 이때부터 크게 늘었다고 기존 장애인 선수들은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수도권 택지개발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이 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고 파문이 커지고 있죠. 처음 유출한 사람은 경기도청으로 파견을 나간 국토부 공무원으로
업무 협조를 위해 현직 의원에게 자료를 건넸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개발 후보지 내부 정보의 최초 유출자는 국토부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청에 파견 중인 국토부 공무원이 LH의 공공택지 개발계획 자료 중 일부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소셜미디어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달 24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LH 등과 실무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공무원은 신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이고 지역구가 과천이라 업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촬영해 보냈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유출 사건으로 신의원이 국토위를 사임하고 국토부도 감사에 들어갔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과천 등 택지 후보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여당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소속 정당과 진영을 떠나 마땅히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그에 합당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어진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밀착 카메라로 취재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한적한 농촌 비닐하우스 주변에 색색깔의 현수막이 끝없이 걸려 있습니다. 정부의 토지 수용을 반대하는 내용인데요. 이곳은 최근 정부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지정한 남양주시 진저읍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진저읍의 그린벨트 약 130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공주택 12만여 호를 짓기 위한 지구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지만 주민들 반발은 거셉니다. 수용되면 실업자인 거죠. 신혼부부들 몇 억씩 가지고 이거 살려면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지. 노인네들이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오랜 기간 그린벨트에 묶여와 수용 가격 기준이 될 공시지가도 주변에 비해 낮습니다. 1000평을 빨아가지고 딴 데 가서 500평도 못 사요. 쥐를 내쫓으라도 뭐 도망갈 구멍을 보고 내쫓으려다 배낭을 확 이걸 당하니까 너무 그냥. 지난 주말엔 청와대 인근에서 시위도 가졌습니다. 우리 땅을 가져가가지고 엄청 비싸게 분양합니다. 이게 말이 공익사업이지 그래서 수익사업이라는 거예요. 농사 짓고 그 생계를 해야 하던 사람들은 생계수단이 없어집니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다고 알려진 과천시 선바위역 인근입니다. 화훼용 비닐하우스들이 자리 잡은 이곳 주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토지주는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임대해서 하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화해를. 이런 사람들은 개발이 안 됐으면 좋다는 거지. 환경 훼손과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과천 도심의 한 공원에 시민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과천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겁니다. 저쪽에는 반대 서명 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공공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개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기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매물다 고르게 집하려고 하는 거라면 저희가 아마 써요 그러더라고요. 약간 올라가는 것도 매매가 되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다고 알려진 강남 인근도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풀릴 재정이 어디냐고 계속 물어봐. 수용 안 당한 그 주변 땅을 사고 싶다는 거지. 사실 이 손님들이 다른 손님 아니니까 진열 이미 다 지났거든 손님이 있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비닐하우스 여러 채가 자리하고 있어 대조적인 풍경입니다. 서초구는 서울시에 이곳의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농토에서는 나와봐야 여기 뭐 얼마 됩니까? 이게. 저는 아파트가 지금 4억짜리가 지금 12억씩 나간답니다. 그린벨트 사는 사람들은 밤낮 그 시기장시기에 땅값. 그린벨트 해제로 지어진 공공주택 역시 투기 대상이 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택 가격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의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영구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주민들의 혼돈은 지난 정부 때부터도 예측됐던 것입니다. 당초 의도대로 공공주택의 공급은 늘리고 투기 세력에 대한 자극은 얼마나 낮추는지가 이번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현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는 한 경찰관이 위층 아파트에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가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침입한 사람인 줄 알고 총을 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배심으로 넘겨져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도 연결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대배심에서는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배심은 쉽게 말해서 국민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죠. 그래서 통상 법적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대배심에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라는 것이 그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대배심에서 다시 조사하게 된다며 최고 징역 20년까지 처할 수 있는 과실치사보다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지 검찰 측도 대배심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에 걸맞은 혐의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계 입양아 출신으로 프랑스 국가개혁 장관을 지낸 장뱅상 플라세 전 상원 의원 관련 내용입니다. 플라세 전 장관은 지난 4월 20대 여성에게 춤을 추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비원과 경찰관에게도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플라세 전 의원을 유죄로 판결, 금고 3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접수된 119 신고 건수에 대한 집계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신고가 가장 많았다고요? 네, 일단 신고 건수부터 좀 짚어보면 109만 1,900건으로 하루 평균 6,000건이 넘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접수된 건수만 그렇습니다. 특히 구조 출동 유형별로 보면 잠금 장치 개방, 말씀하신 건데 즉 문을 열어달라는 신고가 8,19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은 119 신고 전화는 화재나 시민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긴급한 경우에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끝으로 일본 우익 인사가 대만에 최초로 설치된 위안부 동상에 발길질을 해서 대만인들의 공분을 샀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일 위안부 관련 일본 16개 단체 관계자들은 위안부 동상이 설치된 국민당 측에 항의했고 이 가운데 대표를 자처하는 후지 미스히코 씨가 위안부 동상을 향해 발을 뻗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대만에서는 후지 일행을 출국 금지하고 공식 사과를 일본 정부 측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쌀쌀한 아침, 낮더위, 그리고 감기 조심인데요. 오늘 아침 어제보다 1, 2도 더 떨어지면서 조금 더 쌀쌀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인 듯하죠. 하지만 금세 기온이 오르면서 한낮에는 25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되고 특히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25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서 감기 예방하셔야겠습니다. 한여름에 비하면 배부른 소린가 싶지만 아직 더운 건 사실입니다. 낮에는 여름이고 밤에는 가을이다. 한낮에 햇빛이 너무 세다, 덥다 하셨고요. 오락가락하는 기온에 날씨야 나한테 왜 그래? 라며 투정 부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기침 소리가 많이 들려오죠. 조금 번거롭더라도 겉옷 꼭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올해 초 서지현 검사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알린 곳은 검찰 내부 게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 검사처럼 내부 게시판에 검찰의 문제를 고발한 뒤 인사 불이익을 받은 또 다른 검사가 있습니다. 2015년 검찰에서 퇴직 명령을 받았다가 올해 복직한 박병규 검사입니다. 박 검사는 자신의 퇴직 과정에 대해 공개적인 수사를 요구하면서 당시 상관이었던 현직 지청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박 검사를 만났습니다.
2014년 7월 박병규 검사는 내부 게시판에 무죄를 무죄라 부르지 못하는 검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를 지지하는 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배들을 위해서 차리는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수사, 최동욱 총장 사퇴 등 굵직한 이슈마다 글을 올렸던 박 검사는 당시 상관으로부터 게시판에 글을 쓰지 말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번 불려가 갔습니다. 이런 걸 안 올리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거는 뭐 조직에 해가 된다. 너한테도 불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이후 자신의 수사를 상관이 막았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10대 소년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인데 재수사를 요청한 자신의 주장이 묵살됐다는 겁니다. 한번 결정한 거는 안 바꾸는 게 좋겠다 하면서 해봤자 기소유예에 다루는 식으로 2014년 말 박 검사는 검사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 적격 심사에서 탈락해 퇴출됐습니다. 2014년에만 유독 낮은 업무 평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제도 도입 14년 만에 유일한 탈락자였습니다. 박 검사는 퇴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며 박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올해 4월 복직한 박 검사는 당시 상관이었던 박모 부장검사와 김모 지검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요청한 데 이어 두 사람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대검에서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내려보냈지만 수사가 진척이 없다며 경찰에 수사를 맡긴 겁니다. 박 검사는 두 사람이 게시글을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고 자신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지청장인 당시 부장검사는 글을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 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검사에게 이 사건을 맡겨서 재수사를 했고 시민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지검장 역시 직권남용이나 수사 방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행정처가 사라져야 법원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전국에서 108명의 판사들이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였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재판 거래와 판사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 겁니다. 대신 법원의 행정은 예산, 정책 등 여러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구를 만들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법원 행정처가 쥐고 있는 법관 인사권 역시 또 다른 기구에 나눠주고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이 같은 개편 작업이 당장 내년 인사 때부터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관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판사들과 외부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의 뜻을 어떻게 반영해 법원 개혁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는 글을 게시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받았던 박병규 검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직속 상관이던 현직 지청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의 진원지인 법원 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박병규 검사가 지난 2014년 검찰 내부 문제를 게시판에 올렸다가 적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 만에 유일한 탈락자라고 하던데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아주 이례적이라고 네. 볼 수 있죠. 2014년도에 이제 박병규 검사가 그 임은정 검사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과거사 재심 사건에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는 백지 구형을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백지 구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원이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거거든요. 검찰이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법원이 알아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사실은 검찰 자체는 뭐 구형할 때 무죄면 무죄, 네. 아니면 뭐 몇 년이 몇 년, 아니면 원래대로 유죄를 선고해달라 그렇게 해야 하는데 검찰 자체가 어떤 소신 없이 그냥 알아서 해달라는 것 자체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부의 어떤 그걸 어기고 이제 무죄를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병규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다 무죄를 무죄라고 하지 못하는 검사,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민정 검사를 좀 두둔하는 내부 게시판을 올렸었고, 또 최동욱 검찰총장 사건을 비롯해서 국제 이슈마다 본인의 의사를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직 내부에서는 이거 자체가 조직의 해가 되고 또 뭐 외부에 나가게 되면 결국 검찰이 뭐 치명상이 있는다 해서 굉장히 반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관으로서 이제 박병규 검사에게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그렇게 강요했다는 것이고 또 본인이 한 수사를 이제 방해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제 제도가 도입된 지 그 당시에 이제 한 14년 됐었는데 검사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 적격 심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행 능력 평가를 해봤는데 검사로서 어떤 자기의 미달이다. 그러면 사실 검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탈락을 했죠. 그래서 박병규 검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제 그 탈락시킨 것은 객관적 평가에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박병규 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직속 상관들은 글을 올리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수사를 방해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으니까 경찰에서 조사는 해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뭐 박 검사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검찰과 법무부에 네. 여기 민원을 제기했는데 진정 제기했는데 결국 뭐 검찰에서도 그냥 종결로 끝나고 또 법무부에서도 미적지근하게 네. 하니까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지휘받는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 이걸 고소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검찰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경찰청에서도 조사하는데 좀 난감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조사를 하고 나면 결국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지 아니면 검찰에 이첩을 해서 그 전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검찰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서로 협의해서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전국 대표 판사들 108명이 어제 모였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가능합니까? 일단 대법원 이제 산하에 사법발전회의가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해라. 그리고 법원행정회의라는 기관을 만들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의견을 냈었거든요. 제안을 했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서 입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법농단의 핵심이고 사법개혁의 대상이 지금 법원행정처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처가 이를 입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의견이 이제 법관 대표회의도 의견이고 네. 참여연대랄지 시민단체도 상당히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대법원의 어떤 인식 자체는 이 사법농단은 내부적인 문제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에서 이걸 입법을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하지만 전국 법관 회의, 법관 대표회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부 인사들이 있고 또 내부의 어떤 판사들이 같이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에 의해서 개혁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런 의견을 과연 대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법원행정처 자체에서 셀프 개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형식으로 가든지 국민이 납득할 수 없겠죠. 네, 앞서 검찰의 내부 고발 문제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까지 살펴봤고요.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바로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입니다. 앞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대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기밀 자료들을 불법 반출한 혐의로 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현재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국 기각됐어요. 3번이나 네.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통진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하는데 법원 행정처 관계자가 입회를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런 압수수색 영장 허용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사실 이제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전제 수석 재판연구관 출신이죠.
그 나올 때 이제 상고심 사건,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뭐 관련되지 않는 상고심 사건의 판결문 초고하고 네. 이제 검토 보고서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왜 검토 보고서를 가지고 나왔냐는 거죠. 판결문 초고를. 더군다나 자기가 직접 관여한 사건이 아닌데, 그리고 지금 가장 관련된 사건이 비선진료와 관련된 김영재, 박채윤 씨 사건 아닙니까? 특허와 관련된 사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계속 기각을 네. 했어요. 그러면 기각을 하고 나서 이 재판관이 현재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그에 관련된 문건을 출력한 다음에 다 파쇄를 했고, 네. 그다음에 관련된 PC, 컴퓨터를 다 분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안행정처 관련돼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검찰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격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검찰은 밝히고 있는데, 과연 검찰이 또 이걸 기각을 할지. 근데 이제 기각하는 이유가 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판의 본질적인 어떤 침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법원의 네.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죄가 되고 안 되고는 수사를 해봐야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검찰로 하여금 압수수색을 해서 어떤 거래와 재판 거래와 관련된 그러한 자료를 받게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획득하게 만들어서 결국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정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동안에 관련 문건들이 폐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도 같고요. 예,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찰이 과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조사를 벌이는 사건들 가운데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이 있습니다. 강 씨가 분신한 민주화 운동가의 유서를 대신 써줬는지를 놓고 수십 년 동안 논란이 거듭됐고 재심 등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진상조사단이 노태우 정권 당시 정부 차원에서 사건을 기획했는지 의심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이던 김기설 씨는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분신의 배후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씨를 지목하고 유서 대필자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2012년 재개된 재심에서 필적 감정이 잘못된 걸로 드러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꼽혀 27년 만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상조사단은 김기설 씨가 분신한 날 오전 7시에 열린 이른바 치안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주목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회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법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 안기부장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회의에선 분신의 배후를 수사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회의 직후 검찰은 분신 당일인 오후 9시 유서의 필적 감정을 위해 김 씨 자취방과 본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그대로 집행됐습니다. 조사단은 당시 대책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뉴욕타임스 익명 기고문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자의 정체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으름장을 놨고 뉴욕타임스는 필자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심재우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타임스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익명으로 기고한 현직 고위 관리는 과연 누굴까?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Look at it, it really is subversive. So we'll take a look at that and we'll take a very good strong look. We'll find it. Eventually we're going to find the person. 백악관이 색출 작업에 나섰지만 필자의 정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 뉴스룸 내에서도 필자의 정체는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신문 뉴스룸과 익명의 칼럼을 게재한 오피니언 부서 사이에는 방화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뉴스룸 기자도 취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딘 바케이 편집국장도 그 정체를 모르고 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내에서 필자의 신원을 알고 있을 만한 인사로 3명이 꼽힙니다. 아서 그레그 설즈버거 발행인, 제임스 베넷 사설 에디터, 짐 다오 논평 에디터입니다. 다오 에디터는 홈페이지 답변을 통해
기고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기고자의 신원을 지키기 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유력한 후보자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 존 헌츠먼 러시아 주재 미 대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 퍼스트 레이디인 멜라니아 여사 등을 언급했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코네이, 헌츠먼 등은 용의선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대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데니얼 코츠 국가정보국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의 보좌관도 거론됩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미국에서 생산직 일자리의 증가율이 30여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소도시와 시골 지역에서 두드러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생산직 일자리가 34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비도시 지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7월 미국 광산, 건설,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65만 6천 개 늘어나 3.3%의 일자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1.3% 증가율에 그친 서비스업의 2배 이상 규모입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감세 정책과 유가 상승, 허리케인 재해 복구에 따른 건설 경기 활성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1분기 비도시 지역 고용 증가율은 5.1%로 대도시 지역의 4.1%, 소도시 지역의 5.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성장이 11월 6일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것이라는 전망 속에 논쟁도 이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생산직 일자리 증가가 부동층의 표심 증가로까지 이어질지 명확지 않다는 겁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세가 팽팽한 지역구들 가운데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일자리 증가를 원하는 여론이 강할 경우 표 결집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워싱턴 포스트와 ABC의 여론조사 결과 58%는 경제가 우수하다거나 좋다고 답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45%였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가스관이 폭발해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새벽 미국 펜실베니아주 비버 카운티의 한 파이프라인 공장에서 가스관이 폭발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인근에 있던 집 한 채와 여러 대의 차량이 불에 탔고 주변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동북부의 시내 한복판에서 괴한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해 7명이 다쳤습니다. 흉기와 쇠파이프를 휘둘러 4명이 크게 다쳤고 1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인데요. 사건 현장 부근에서 쇠 공놀이를 하던 시민들이 쇠공을 던져 범인을 제압한 덕에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범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31살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한 극장에서 로마 제국 시대인 5세기 금화 수백 개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금화가 발견된 곳은 폐업 후 20년 넘게 방치돼 있다 최근 철거 작업을 준비 중이던 한 극장 지하실이었는데요. 돌 항아리 안에 담겨있던 금화들은 약 1600년 전인 5세기 초중반에 제조된 겁니다. 그 가치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금화와 함께 다른 유물들도 발견돼 극장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추가 발굴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남아메리카 푸에르토리코의 한 태권도 도장입니다. 태권도복을 입은 3살 소녀가 격파대 앞에 서는데요. 비장하게 인사를 하고 우렁차게 기합도 넣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 어찌나 말을 잘 듣는지 격파는 뒷전이고 사범님의 시범 동작을 똑같이 따라하는데요. 결국 사범님이 격파 시범을 보이는데 태권 소녀가 아무리 작은 발을 굴러봐도 야속한 손판은 쪼개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범님의 도움을 받아 온몸으로 손판을 격파해냈는데요. 누리꾼들은 가장 사랑스러운 격파 장면이라는 반응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무사의 역할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유병언을 검거하는 데 이 기무사가 동원이 됐는데 민간인을 대상으로 감청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간첩 수사 등에 써야 할 인력과 장비로 감청을 벌인 것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기무사가 유병언이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 금수원 일대를 감청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당시 기무사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국방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인천지검에 기무사 210 부대의 특수장비와 인력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210 부대는 특수장비인 단파 감청기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대북 감청을 하고 간첩 용의자 검거를 위해 우선 감청을 하는 조직입니다. 군검 특수단은 간첩 수사 등에 국한에 사용하게 돼 있는 장비와 인력으로 지역 전체를 감청한 것이 적법한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유병언 검거가 국가적 현안이어서 적법하게 감청영장을 발부받았고 감청 능력이 부족해 기무사에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수단은 특정 유선전화나 휴대전화 회선을 제한적으로 감청하지 않고 군사장비로 민간인을 무작위 감청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감청 허용 범위를 넘어섰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사정권 이후 정부는 군의 민간 개입을 막기 위해 흉악범 검거 등에도 군사용 감청 장비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해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이 같은 기무사의 불법 감청 뒤에도 당시 청와대가 있는 건 아닌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병언 검거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을 했고 곧바로 육해공군이 모두 동원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심수미 기자입니다. 2014년 6월 합동참모본부는 육해공군을 모두 동원해 유병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경을 질타한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인 수사에 군을 동원하는 게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 과정에서 간첩 잡는 데 쓰는 단파 감청을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통상 법원에서 발부하는 감청영장은 혐의자와 핵심 주변 인물을 엄격하게 식별해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가합니다. 하지만 단파 감청기는 특정 지역 안에서 일정 주파수로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라면 여러 개의 회선을 무더기로 감청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위험이 매우 큰 만큼 민간 검경에는 아예 관련 장비 자체가 없습니다. 군 관계자는 기무사 감청 업무는 대북, 대공, 군사작전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그걸로 민간인을 감청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당시 기무사의 1, 2인자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김대열 전 참모장을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출국 금지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경진 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18 본선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4개 정부부처가 주최하는 대회인데요. 예선을 통과한 130여 개 팀이 어제 출정식을 했습니다. 총 상금 18억 원을 놓고 이제 본선 경쟁을 펼칠 텐데 본선과 왕중왕전은 이달 중순부터 차례로 진행이 되고 경연 과정은 다음 달 JTBC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장님 축사. 스포츠 뉴스입니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 US 오픈은 조코비치와 오사카의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해 서럽게 우는 선수, 또 억울한 판정에 뿔이 난 선수 등 승자보다는 패자의 이야기들로 채워졌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힘겹게 받아내다 결국 놓쳐버린 공. 조코비치가 3년 만에 대회 우승에 신나 가족과 끌어안고 기뻐하는 사이 델포트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부상과 부진을 견디며 9년 만에 오른 메이저 대회 결승. 끝내 정상에 다다르지 못한 2인자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자부에선 눈물 대신 분노가 코트를 지배했습니다. 37, 흑인으로 또 여성으로
이젠 엄마라는 이름으로 라켓을 든 세리나 윌리엄스는 결승 상대 오사카 나오미보다 오히려 심판과 싸웠습니다. 경기 중 세리나의 코치가 보낸 손짓에 심판이 경고하면서 평정심을 잃은 세리나는 라켓을 던지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논란으로 얼룩진 결승전은 쏟아지는 관중의 야유로 끝이 났습니다. 결국 승자는 머쓱한 분위기에 이기고도 웃지 못했습니다. I'm sorry. No problem. I know that everyone was cheering for her and I'm sorry. 세리나는 심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2천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지만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는 남녀 선수의 감정 표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성차별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8시 남미의 강호 칠레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피파 랭킹 12위인 칠레는 57위인 우리나라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 수 위라는 평가입니다. 대표팀은 지난 7일 벤투 감독 부임 이후 첫 경기에서 코스타리카를 2대0으로 꺾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18세 이하 한국 청소년 야구대표팀이 아시아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어제 일본 미야자키 산마린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대만과의 결승에서 연장 10회 승부치기 접전 끝에 7대5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통산 5번째 아시아 정상에 오르며 일본과 함께 최다 우승국이 됐습니다. 골프 선수 키건 브래들리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플레이오프 3차전 BMW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근교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2개를 묶어 6언더파 64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20언더파 260타를 기록한 브래들리는 저스틴 로즈와 연장전까지 치른 끝에 우승 상금 162만 달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과 한낮에 서로 다른 계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죠? 매번 옷차림이 고민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17도까지 떨어졌고 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가량 벌어집니다. 내일과 모레 또 당분간 계속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상당하겠습니다. 오늘 영남 동해안과 남해안 또 제주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겠고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에서는 높은 파도가 치겠습니다. 또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침수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맑고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밤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예상되고요. 전주와 광주가 26도, 대구는 24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일부 동해안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1세 남성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 115명 가운데 50여 명이 현재 보건당국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지정된 담당자에게 매일 건강 상태를 전화로 알려야 하는 능동형 감시 대상자들입니다. 당국은 경찰과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연락처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서 2차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백악관이 공개하면서 이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달 취소된 폼페이오 장관의 4번째 북한 방문이 조만간 이뤄지고 북미 간의 협상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이은혜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이, 이영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문성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닷새 전 이 의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